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 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여정이 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구마라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즙은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들어라 그러면 구마라즙. 그리고 왜 그런 게 있어요. 고흐의 작품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작가가 비극적이면 훨씬 더 이 작품에 대한 우리가 평가라든지, 물론 작품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만 작가에 대한 이게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렸다니,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수록 더 매력적인 인물이 돼요. 구마라즙도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제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비극적인 인물이고요. 구마라즙은 그렇게까지 비극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의 스님을 위해서, 한 분의 스님을 위해서 두 나라가 멸망하는 아주 진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대처승?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귀한 스토리들이 아무튼 막 무진장 있는 분이 이 구마라즙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저도 일찍부터 하고 싶었으나 아깝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까 싶은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진짜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 하면 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 할 때 그 전국 시대,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짧게 막장인 시대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 건국 직전에 있는 당나라에서 송나라 교체기에 있는 이제 5대 십국 시대 뭐 이렇게 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얽혀 있어서 진짜 흥미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삼국지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불교가 전혀 중국에 없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교예요. 이것만 갖고 됐는데, 불교가 몇백 년 정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체계를 잡아야 되고 이걸 나눠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걸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뒤죽박죽된 상태가 되니까. 그걸 했던 사람이 도한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도한이에요. 그 사람이 기틀을 만드는 거죠. 기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도한이라고 하시는 분의 연대를 한번 봐보세요. 300년에서 300년 후반을 지금 사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다음 세대 인물이 구마라즙입니다. 구마라즙입니다. 약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도한이 터전을 다 닦는 거고, 그 밑에서 이제 강북에는 구마라즙, 강남에는 전에 계속 사이드 메뉴 비슷하게 나왔던 해원 스님이 있습니다. 당신 주류로는 잘 안 나왔었고, 이 사람 관련해서 나왔고, 뭐 사문 불경 왕자로 해서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왔던 그 강남의 해원 스님. 그래서 강북의 구마라즙하고 강남의 해원 스님은 사실 비슷한 활동 시기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역사를 얘기하면 자장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라시대 말에, 그러니까 삼국 신라시대 말에 자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터전을 다 닦습니다. 그러니까 도한 스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의상원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상원효가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터전이 안 다져지면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기초공사하는 사람.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절 안에서 어떤 행동 규범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전 목록이라든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을 쫙 제시해서 틀을 만드는 게 도한 스님이에요. 도한 스님. 도한 스님 별명이 인수보살이라고, 전에 칠도인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얼굴이 검었다. 그리고 팔꿈치에 무슨 글자 같은 게 있대, 이 양반이. 몰라,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는가 봐. 그래서 손에 도장이 찍혀 있대. 여기 팔꿈치에 도장이 있어. 그래서 인수보살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이
이 언제 이제 도안 스님이 중국 불교의 1인자로 이제 올라가냐면 불도징 제자가 도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도안이 언제 이제 주류가 되냐면 전진의 북견이라는 사람. 혹시 북견 들어보셨어요? 북견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불교사에 나와요. 한국불교사가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북견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주는 사람이죠. 372년에 고구려의 불교 전례, 순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희 북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이 전진이에요.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중국이 남북조로 갈려 있는 거고 남쪽에는 육조시대, 오, 동진, 송제, 양진. 그 다음에 북쪽에는 선비, 흉노, 갈저강. 선비족, 흉노족, 갈저강. 이 5개의 북방 유목민들이 하, 성한,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나라를 막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때 저 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글쎄 몇 명이나 있으려나. 나중에 이제 양무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게 이 양나라예요. 양무제, 달마대사 나오는 그 양무제. 이 양무제랑 어떻게 보면 저 북견이라는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최고 전성기까지 끌어올려. 그리고 자기가 문을 닫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회사를 재벌로 만들었어. 내가 말아먹어. 보통은 내가 끌어올리면 내 밑에서 말아먹어. 이해가 되죠? 진시황 같은 경우는 있어요. 진시황은 그렇게 올려놓는데 그 다음 황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 수나라도 그런 거예요. 수양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문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수양제가 이렇게 말아먹는. 가능해요. 우리나라 재벌 역사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 IMF 때 이렇게 갔죠. 2대 만에 간 거예요. 가능해. 근데 자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네. 김우중 회장님. 이해가 됩니까? 그런 캐릭터예요. 김우중 회장님이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문까지 닫았지. 당신이. 이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번성하니까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여기를 저 전진이 통일합니다. 이제 통일합니다. 그래서 저 북견이라는 분이 20살에 자기 사촌을 제끼고 반정을 저건 봐도 진짜 잘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진의 3대 황제인데 나라가 창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그 세력 강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게 마련이거든요. 조선 초기라고 생각해봐요. 조선 초기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2대 만에 저 양반이 사촌을 정변으로 날리는 거예요. 아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방원보다 더 심한 거죠.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과단성 있는 행동을 어떻게 20살에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하고 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재상을 잘 뒀거든요. 재상들이 다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참모가 그때 왕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맞춰가지고 위해를 싹쓸이를 합니다. 싹쓸이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동진이 있었어요. 동진이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를 깨트리면 이제 천하통일이죠. 이제 한타 싸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동진을 깨기 위해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는 게 양양성 함락입니다. 379년에 있었던 양양성. 양양성이 어디냐면 동진에서 동진 영토예요. 이쪽으로 이제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국 지도로 얘기하면 충주 같은 데입니다. 거기를 딱 뺏기는 순간 대세가 확 기울어요. 옛날에 충주가 중원경이거든요. 충주 어딘지 아시죠? 그 정도를 장악해버리면 이게
위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요충지 하나를 딱. 그래서 양양성을 10만 군데로 깨는 거예요. 저 10만 군데로 양양성을 깨고 나서 얻은 게 도안이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사해습착취, 뭐 미천석도안 뭐 이러면서 내가 양양성을 10만 군데로 깨고 나서 한 사람 반을 얻었다. 그 한 사람이 도안과 그다음에 반쪽 0.5가 습착치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죠. 사실은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지만 내 전쟁의 목적은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물론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밖에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저런 분들을 얻을 거야. 그리고 양양성을 함락시키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의 꽃입니다. 인생의 꽃입니다. 딱 얻고 나서 이제 도안이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국사 비슷하게 전체를 이렇게 그리고 저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천하를 통일해 보겠다. 그리고 그거는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유교나 무슨 뭐 도교나 이런 것들이 불교의 대거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스님이 어떻게 보면 도안이고 도안이 틀을 짜놨는데 도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도안은 원어를 몰랐다. 그러니까 저게 인도 건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지 오래됐으면 원어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불교를 하는데 내가 선불교 전공자예요. 저는 실제로 선불교 전공자거든요. 선불교 전공자가 인도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의 어떠한 문자나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것만 갖고 누적된 것만 갖고도 다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인도 거 몰라도 돼. 근데 저 때만 해도 인도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경전이 번역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어를 잘 모르면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어떤 게 옳은지를 정확히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알딸딸한 거죠. 이때 구마라집을 모셔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마라집은 그 당시에 어디에 지금 있냐면 구자국이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가 있고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쪽이면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 그래서 구자국 사람인데 저 양반은 거기서도 막 명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견이 7만 군대를 동원해서 383년에 여광이라는 자기 밑에 장군에게 야 가서 구마라집을 모셔와라.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한 건 사실 모셔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이 한 분 어디에 딱 있으면 그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뿔 달린 짐승 많을 필요가 없다. 기린 하나면 된다. 기린이 뿔 달린 짐승 중에서 대장입니다. 최고예요. 기린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유니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각이에요. 일각. 뿔이 하나. 뿔이 하나. 그 못 긴 그 동물원 기린 말고 이 뿔이 있는 기린. 그러니까 잡것들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우뚝한 것 딱 하나만 있으면 평정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 같은 회사가 몇 개만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런 게 몇 개만 있잖아요. 테슬라, 아마존 이런 전 국민이 먹고 삽니다. 전 국민이 먹고 사. 그거 뜯어먹고서 그냥 삽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고용 인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취직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학자, 뛰어난 종교인, 뭐 뛰어난 정치가 한 명이 있으면 나라가 확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쫙 높아지고 거기에 과학적인 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인도 문화가 높았기 때문에 인도 문화가 계속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과학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섞여서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딱 얘기하면 어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구한말,
예, 안 그러면 조선시대 말기에 서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학. 그러니까 뭐 망원경, 망원경, 그다음에 뭐 시계, 예, 달력,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 당시에 과학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선교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실겁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내려가면 이제 문화도 훨씬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것도 이제 번성해서 결국은 그리고 불교적 당위성도 생기는 거죠. 가장 머리 좋은 스님이 나를 지지하면 그러면 이게 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자국에 얘기를 했더니 구자국에서 노를 합니다. 구마라즙을 보낼 수 없다. 구마라즙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광한테 군대를 파견해서 7만 군대를 파견해서 구자국을 결국 깨트리고 구자국 왕은 죽고 구마라즙이 잡혀와요. 사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단순히 그건 이제 명분이고 단순히 스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스님 한 분을 어찌하고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중국이 언제나 관심을 보인 거는 서쪽은 관심을 보여요. 서쪽은 관심을 보여.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네,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구려예요. 그 시절에. 우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보입니다. 중국이.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똘마니로만 있으면 절대 뭐라고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나라 들어오면 이제 고구려 깨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고구려를 그렇게 힘들게 깨고 나서 중국이 취한 자세는 당나라가 취한 자세는 뭐냐? 포로로 백성들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직접 지배를 안 해요. 지배하지 않는 이유가 지배 비용이 세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사람은 적고 여기 물산이 별로 상태가 좀 메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로나 잡고 그냥 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당나라 때 고구려 깨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래서 깨지는 거고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전쟁을 벌였는가도 이제 얘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서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 예?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돈이 돼요. 서쪽에 뭔 돈이 됩니까? 실크로드가 있어요. 실크로드. 그러니까 저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만 있으면 저희가 캐시카우예요. 계속 돈이 들어와. 이쪽은 갖고 있으면 광활해. 저거 뭐 목장이야? 뭐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 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얘기하면 약간 알래스카 같은 분위기. 저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아마 러시아가 알래스카 판 게 가장 큰 요 근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헐게 넘겼겠죠.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서쪽에 대해서는 무진장 관심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해상 쪽으로다가 무역 루트가 싹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실크로드는 거의 잊혀진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도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쪽 노선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덥기만 하고 거기 살기만 힘들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아무리 덥고 척박한 땅이라도 돈이 돼? 갑니다. 갑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고 덥고 척박하기만 해. 버리죠. 버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루트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거의 금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도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도 가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막 가지고 있으면서 톨게이트에서 통행세만 매기면 돈이 쫙쫙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최고지예요. 뭐 시설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단 그렇게 돈이 많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노리는 놈들이 있지. 저거 내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술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통행세로다가 끝내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노리는 놈이 있으니까 그 돈 중에 일부를 군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국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명분은 구마라집을 모셔오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저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저기는 필요한 거야.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는 꼭 장악해야 되겠어. 페르시아만 같은 거지. 야, 이거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